안녕하세요. 멘토스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자경입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반에 음성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음성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성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9월 1일, 네, 잘 들린다고 숫자 1 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찌되었든 지금 시장은 좀 그래도 상방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 주식 투자 참여자분들한테는 그래도 되게 좋은 장세인 것 같아요. 제가 추석 전에 바로 추석 연휴가 되기 전에 지난주 수요일 날 음성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지켜봐야 될 이슈가 ECB 11일자의 유럽 통화정책 회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측은 예금금리 인하를 CPP 인하로 예상을 했었는데 CPP 인하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났고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 부분은 월 3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월 200억 정도로 해서 11월 1일부터 양적 완화를 다시 재개한다로 이렇게 22 통화정책 회의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어쨌든 22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낸 거죠. 양적 완화를 11월 1일부터 다시 재개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슈 같은 경우도 저희 연휴 동안 좀 긍정적으로 흘러왔고요. 그래서 연휴 동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긍정적인 호재를 받지 못한 것들이 지금 연휴 지나서 다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월 16일부터 중국 지준율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8월 마지막 주 수요일날 방송에서 그때가 주가가 이제 1960선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8월 마지막 주가 8월이 아무래도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음성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2000포인트는 PBR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PBR 0.830배 수준으로 금융위기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00선 같은 경우는 PBR 0.75배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이슈도 이제 악재가 반영될 만큼 시장에 다 반영됐다. 한일 문제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악재로 나올 것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게 이제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런 악재로 작용할 여지는 더 이상 크지 않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렇게 2000포인트 1904에는 싸다. 우리나라가 매우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또 이제 대외적인 이슈 외에 올해 장세가 되게 안 좋았던 이유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2018년 대비해서 2019년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기 때문인데 삼성전자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바닥을 턴했다. 이런 거를 시그널을 드리면서 그리고 완전히 턴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가는 6개월 정도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실적 발표를 하면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이런 논리로 좀 8월 말에 저가 매수 기회로 마지막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시장은 지금 상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삼성전자도 8월 마지막 주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47,000원까지 이제 올라와 있죠. 예. 8월에 계속 이제 4만
3,000원에서 이렇게 45,000원 사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을 많이 이끌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8월 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왔었죠. 예.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8월 6일 그 저점 1890선, 코스피 1890선에서 지금은 2060포인트까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월 6일 540포인트에서 지금 어느새 647, 650 정도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새 지금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170포인트가 8월 6일 저점에 비해서는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540포인트에서 지금 647선까지 왔으니까 거의 100포인트가 오른 거죠. 지수 상승률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 거의 18% 정도, 18.5% 정도 돼요. 거의 19%. 그럼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샀으면 거의 37%, 38% 수준이 올라온 거죠. 그 8월 6일 540선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올라온 건 맞아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170포인트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 거의 100포인트 이상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두고 있는 어떤 큰 이벤트가 저희 오늘 새벽자로 되는 19일, 저희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새벽이 되고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18일이 돼요. 18일. FOMC 회의가 있어요. 요게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대해서는 좀 단기 조정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세 하락 전환이 아니라 단기 조정.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단기에 거의 코스피 같은 경우 170포인트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포인트 이상 8월 6일 저점에 비해서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일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9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추세 하락 전환은 아니고 단기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지금 그래서 뭐 단기 전략 위주로 가져가시는 분은 조금 오늘 일부 주식 비중을 축소했다가 일부 현금화를 했다가 다시 좀 조정 국면에 재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추세 하락전은 아닐 것 같고요. 단기 조정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상승장에 제가 그때 이제 뭐 주식이 없으면 상승할 때도 못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매수할 기회를 안 주고 그냥 하는 순간에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주식 편입을 못해서 이번 상승장에 이제 먹지를 못하신 분들은 만약에 FOMC 어떤 결과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야기가 된다고 하면 그때 조금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FOMC 회의 그걸 좀 구체적으로 짚고 갈게요. 사실 FOMC 회의에서는 지금 시장은 거의 25bp 금리 인하를 100% 예상을 했었어요. 25bp 금리 인하는 시장이 거의 그냥 선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5bp 인하를 하면 그냥 본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2%에서 2.25로 돼 있죠. 그러면 25bp 이하면 1.75에서 2%로 변동이 되는 건데, 사실 시장에서 FOMC 회의에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가려면 이제 25bp 이하는 시장이 그냥 본전이에요. 본전이고요. 만약에 뭐 50bp 이하를 하면 그거는 시장이 엄청 큰 호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연준에서 앞으로 올해 금리 인하를 몇 번을 할 거고, 얼마를 인하할 거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도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점도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야 이번 FOMC 회의가 시장에 그 긍정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25bp 이하는 거의 시장이 다 선반영을 하고 있고, 그거는 거의 100% 25bp 인하를 할 거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올해 거의 3번 정도까지 인하를 할 거고 75bp 인하까지 얘기가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추석 연휴 동안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되게 완화적으로 가고 있어요. 완화적으로. 제가 그때 미국 금리 인하의 향방은 트럼프와 연준의 좀 싸움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을 트럼프가 계속 강하게 하려는 이유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하려면 미중 무역 전쟁을 강하게 일으켜서 경기가 안 좋게 만들어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하고 그 미중 무역 전쟁 이슈도 연준과 트럼프의 어떤 금리 인하 여부를 가지고 하는 싸움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그 금리 인하의 향방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도 미중 무역 전쟁에서 좀 완화를 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본격적인 이제 미국 대선은 내년 2020년 11월이지만 그 민주당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대선에 대한 TV 토론을 우리 추석 연휴 동안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미국 대선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2020년 11월이 미국 대선일이지만 앞으로 트럼프는 자기가 다시 재선을 하기 위해서 그 미중 무역 전쟁 이슈하고 그 다음에 북미회담, 대북에 대한 이슈를 같이 어떤 자기 재선의 어떤 카드로 계속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금리 인하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되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지금 미국 경기가 다시 조금 좋아요. 제조업 지수하고 실업률로 봤을 때 요걸로만 보면은 또 미중 무역 전쟁이 되게 완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기가 악화돼야 금리가 인하가 되는데 경기가 다시 또 호조 양상일 거다라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불면서 금리 인하를 25bp 인하를 100%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그 얘기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동결 얘기도 시장에서 다시 거의 30%에서 50% 정도의 확률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거의 18일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를 100%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선반영하고 있는데 다시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강하게 나가서 경기가 안 좋아져야지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고 하는데 다시 미중 무역 전쟁이 되게 완화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경기가 좀 악화보다는 약간 그냥 호조나 어떤 플랫한 느낌으로 가니까 연준은 다시 금리 인하를 할 어떤 당위성이 없어지는 거죠. 또 이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추석 연휴 동안에 그 유가가 그 사우디에 이제 폭격이 오면서 사우디가 전체 석유 생산량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폭격이 오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어제는 다시 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우디 폭격 같은 경우가 유가 뭐 급등에 뭐 단기적으로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우디 폭격에 따른 유가의 어떤 변동성도 또 연준의 그 금리 인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또 한 번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를 25bp 인하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중 무역 전쟁은 되게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고 있고 갑자기 예상하지도 않았던 유가, 사우디 폭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유가 변동이 있으면 경기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새로운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18일 FOMC 어떤 금리 인하나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시장에 하락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악재로 되지 않아요.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거나 시장을 하락 국면으로 이끄는 거는 불확실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그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지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그래서 지금 FOMC 회의가 약간 그런 불확실성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단기 좀 올라온 것도 있고 쉬지 않고 그럼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을 거고 그리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양상이 저는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시장에 대한 어떤 추세 하락이 아니라 단기 조정.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시장 상승 국면에 이제 조금 수익 실현을 하셨던 분들은 주식 비중을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축소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부 현금화 전략. 그리고 주식을 편입하지 못해서 이번 상승장에 먹지 못하신 분들은 FOMC 회의에 따라서 어떤 시장 변동성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매수 기회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오늘 밤 19일자 새벽에 그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중요한 오늘 밤이 되게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네. 그 지금 시장의 코스피가 8월 6일 저점 대비해서 170포인트, 코스닥이 거의 110포인트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그 8월 6일 기점으로 봤을 때 시장이 그 급락을 했었던 원인은 세 가지였어요. 미중 무역 갈등, 격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그거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
바이오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붕괴가 됐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시총 상위 주에 저희가 다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포진해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투심이 엄청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급격한 하락이 동반되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하락 원인은 8월 6일 기점으로 이런 거였다라고 봤을 때 최근 시장 상승의 원인은 첫 번째 미중 무역 갈등 완화, 두 번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바닥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6개월 정도 선반영이 됐을 경우를 가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지금은 올라올 국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익의 어떤 하향 조정이 이제 중단됐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또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들면서 각국 모든 나라가 통화 정책을 하기 시작했죠. 경기 부양책. 중국도 지준율 인하하고 다들 다시 한번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는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까지 이제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거예요. 항상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은 하락했던 이유, 상승했던 원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 상승 원인은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그 다음 기업 이익에 대한 하향 조정 중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각국의 통화정책 기대감, 경기 부양책이었어요. 그럼 앞으로 시장이 상승으로 갈 거냐, 하락으로 갈 거냐를 봤을 때는 미중 무역 갈등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완화책이 나와야 상승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업 이익들은 이제 하향 조정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상향 조정 얘기가 나와야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고, 지금 통화정책 어떤 경기부양책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더 강력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기대감이 시장에 나와줘야지 시장은 더 힘을 받아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다시 한번, 그럼 시장은 다시 조정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다시 되게 안 좋아진다 얘기가 나오면 다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장이 좀 하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이라든지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시장이 좀 강력한 얘기를 이제 각국의 어떤 중앙은행들이 내놔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하다. 또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발언보다는 매파적인 발언이 세진다. 이러면 시장이 하락 국면으로 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19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새벽에 그 FOMC 회의 결과가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도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또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향후 시장 변동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시면 좋을지 언급을 해드렸어요. 네. 시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섹터하고 이제 종목들 한번 짚어드리고 갈게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제 되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제가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많이 올라왔죠. 코스닥 시총 상위 1위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당연히 바이오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540포인트에서 지금 647까지 올라왔어요. 653 정도까지. 지금 사실 올라오면서
당연히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많이 올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헬릭스미스, 그 다음에 HLB 같은 것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의 제약바이오주로 포진해 있어요. 제가 지금 9월 4일 수요일 방송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 집중 분석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약바이오 섹터의 향후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2번 연속 2주간 짚어드렸었어요. 9월 4일 방송에서도 제가 왜 한미약품 얘기까지 들면서 한미약품이 그 기술 수출 애로를 하면서 막 급등을 했다가 2015년에 다시 한번 2016년에 기술 수출 반환이 되면서 급락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투심을 엄청 다시 안 좋게 만들었다. 근데 시장은 그때 제약바이오가 끝났다, 제약바이오 이제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반응을 했지만 다시 한번 신라젠 같은 것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구바이로메드죠. 그리고 다시 바이오시밀러가 막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 국면으로 나오면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다시 대세 상승으로 이끌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시 상승풍을 이끌었다. 이 얘기를, 과거 얘기를 언급을 드리면서 제가 신라젠 어떤 임상 3상 중단으로 인해서 코르프 시즌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투심이 상당히 안 좋지만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붐은 불 수 있다. 이거를 과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고, 지금 제약바이오 투심이 상당히 안 좋지만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9월 4일 방송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집중 분석을 하면서, 사실 그걸 8월 마지막 주 방송에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시장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가서 이제 9월 4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향후 제약바이오 섹터의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9월부터 학회 일정이 다시 시작되고요. 학회 일정이 쭉 계속 나와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도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를 다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학회 일정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당뇨학회가 진행 중인데,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가 지금 임상 3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죠. 9월 23일에서 9월 27일 날. 유럽 당뇨학회 지금 헬릭스미스 김선영 대표가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요게 3상 결과 나오는 그게 당뇨병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학회 일정이 다시 시작된다. 두 번째, 헬릭스미스가 9월 23일에서 27일에 임상 3상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메지온 같은 경우가 11월에 유대나피를 심장학회에서 발표를 또 하게 되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임상 상상 결과 데이터가 되게 좋게 나오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투심의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안 나오면 제약바이오 투심이 단기적으로 또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이오시밀러가 되게 긍정적으로 다시 흘러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국 민간 3대 보험사 중에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트럭시마, 미국에서는 임플란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이쪽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판매 호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하고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쪽이 되게 다시 한번 긍정적인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분위기다라고 9월 4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9월 11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회사로 갖고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바이오시밀러 쪽이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올라온 거를 차트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이 상승으로 오면서 제약바이오 어떤 시총상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오면서 그리고 바이오 쪽의 대형주인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실라 측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임상 3상 되게 시장에서는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헬릭스미스도 이제 8월 6일 저점에 비해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임상 상상하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이미 오를 대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전고점 대비해서 올라가기가 되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정말 2, 3년 정도를 바라보면서 장투 쪽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런 임상 상상하는 기업이 아닌 어떤 바이오 기술,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 그러면서 아직 가치가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올릭스, 그 다음에 유틸렉스, 파맵신 뭐 이런 기업들이 신기술을 가지면서 에로 전략을 가져가는 기업들이죠. 정말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밸류를 내가 크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길게 보시면서 그러면 ABL 바이오나 올릭스나 뭐 파메신, 유틸렉스 이런 기업들, 셀리버리 같은 그런 바이오 신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에로 전략을 가져가는 기업들을 그리고 가치가 아직 많이 낮은 것들, 이미 밸류가 많이 안 올라와 있는 것들, 이미 상상하는 기업들은 조 단위로 넘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이제 한미약품 사태를 기점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재밸류를 받았듯이 또 한 번 새로운 기업들이 재밸류를 받는 시기가 올 거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계속 봐야 되고 대신 이제 거기서 새로운 기업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새로운 변화 흐름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섹터 얘기했는데 지금 뭐 5G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드렸죠. 5G 같은 경우가 지금 대장주로 가셨던 게 KMW하고 오이솔루션하고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또 뭐 FR텍, RFHC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중소형 어떤 그런 5G 종목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5G가 9월 초 되면서 갑자기 급등을 했었다. 그 급등했던 이유는 종목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IFA 독일가전 박람회 그 모멘텀이 크게 작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IFA 독일가전 박람회의 큰 화두가 5G였어요. 5G. 그래서 이제 IFA 독일가전 박람회가 9월 11일자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급등을 했던 것들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로 좀 나오면서 지금 최근 9월 11일 이후에서는 5G 섹터가 좀 조정